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사학번 노총각님 감사하고요. 사부리아님 감사하고요. 커피카페님 감사하고요. 손마개님, 목포 동현맘님, 정원이님, 호수야님, 영마미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바닷속 궁전님 감사합니다. 사부리님, 산호라면님, 누는 마음이다님, 차도녀님, 느림보 거북장님, 영과 남 만남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회미님, 갈매기님, 댓글 뻥통녀님, 막걸리나님, 독조정권 해체님, 구름고개님, 재미지기님, 우라나님, 즈마님, 강변 상큼님, 또 담덕왕님, 막걸리나님, 도락꾼님, 미인부자님, 좋은씨앗 대자님, 민주공화국님, 죽부인님, 주네오콩님, 양꾼투님, 느낌좋은 세상님 감사합니다. 껌풍님 감사하고요. 나 잔뜩 겁먹어서 쫄았잖아. 플라톤 주인님, 유한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아우 겁나라. 아우 두려워라. 예, 루나 72님, 갯마을 준마님 감사합니다. 민트빛 향기님, 문마 콜택시님, 산소 드럼통님 감사합니다. 아우 나 바짝 쫄았어요. 어찌나 겁나는지. 자라매님 감사합니다. 나 근데 이제 앞으로 이미지 관리 좀 하려고. 이제 곧 유명해질 것 같은데. 예, 10차원 호랭이님, 검은송래님, 여름햇살처럼님 감사합니다. 나 어저께 동시에 5개 떴잖아. 어서오세요. 멍셀퉁퉁님, 다즐링님, 고든빛깔님 감사합니다. 동해 하루 한 번님 감사합니다. 튼튼이님 감사하고요. 네. 어찌나 두렵던지. 프로망스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뚝뚝 떨어지지 얼굴에서. 겁나. 오싹. 네, 이집션 마우님, 착한 여우님, 또 박양 불량왕구님, 민본주의 지향님 감사합니다. 남미아 붕붕님 감사합니다. 두려워라. 느림보 거북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어떡하면 좋아. 예, 무지한 내 인생님, 얼씨구님, 또 9592님, 지명천재님 감사합니다. 또 나 1068님도 감사드리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1068님, 몽실언니님, 더해피님, 그예비 그딸려님, 쌈디누쿠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여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잠을 너무 일찍 기절한 듯이 잤더니 그만 얼굴이 퉁퉁 부었네요. 예. 남비아 붕붕님, 깜장담비님, 차운잔설님, 고엘리사벳님 감사합니다. 당금질님도 감사합니다. 어찌나 두렵던지. 이대로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잡혀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겁이 나서 일찍 푹 잤습니다. 사랑광명님, 3826님, 인슈님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년님, 행복송이님 감사드리고요. 진짜야. 내가 진짜로 이제 그 나의 생활 리듬을 구치소 시간 프로그램에 맞추려고. 구치소는 9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거든. 나 어제부터 이렇게 딱 구치소 시스템으로 바꿨잖아.
9시부터 푹 잤더니 얼굴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빛이 나. 예, 아르랑 고객님,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겁이 나서. 아우, 이러다가 정말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어찌나 겁이 나든지.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예, 내 마음 윤희님 감사합니다. 네, 내 딸 윤희님이시구나. 예, 킬러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일찍 준비를 해야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베지테리아님 감사드리고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입니다. 네. 또 명선땡님,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셋했어, 오늘. 너무 반짝여가지고, 기름기를 제거하느라고. 예, 방관자는 노예님, 금영도리님, 잠실너구리님, 표범나비님,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 일단 피부 얘기부터. 일단, 중대 발표. 예. 여러분, 어제부터, 예,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망치부인방의 별풍선 제한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네. 망치부인의 채팅창에서, 이제까지 별풍선을 101개 이상 쏘시면 벙어리를 드리고, 1000개를 쏘시면 강퇴를 드리고, 10,000개를 드리면 블랙을 드리기로 했는데,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별풍선 제한 조치가 폐지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한부 해지로 갈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벌써 나를 고소고발한 게 한 3건 된대요. 예. 지금 연락도 안 오고 있어. 대충 3건 정도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만 들려오고 있고,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는, 3건. 거기다 어저께 채널A TV조선이, 이렇게 나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파란 스웨터님, 김빌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소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풍선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억지로 그 숫자 제한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다 해서 막 무리하게 쏘지 마세요. 무리하게 쏘시고 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이제까지 우리 방에서 별풍선 제한을 뒀던 것을 안 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동안 너무너무 쏘고 싶었는데, 별풍선 제한에 걸려서 못 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열어드리는 겁니다. 예. 월강님, 머리큰 아줌마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의 피부 관리. 사실 이제 망치 부인의 피부 관리는 비법이 있죠. 네. 사실 저의 피부를 보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예. 제가 지금 제 나이 47인데, 많은 분들이 화장이 잘 먹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전 얼굴에 화장을 못 한답니다. 네. 화장이 안 먹어요. 네. 색조 화장 안 하고도, 예, 이렇게 지난번에 아프리카 시상식 때도, 예, 깜장콩님, 꿈과 야망님 감사합니다. 생얼로 갔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얼굴에 기미도 끼고 그렇지만, 피부결이 남들이 참 좋다고 그래요. 비결이 뭐냐?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천연 오일링 효과라고, 예, 천연 오일링 효과.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개기름 효과. 세수를 자주 안 하는 거야. 세수를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하는 거죠. 보통 보면 얼굴에 색조 화장하고 하루에 2번 이상 세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이 천연 오일링 효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요.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야. 어린 시절부터 색조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색조 화장에는 납성분이 들어가요. 얼굴에, 피부에다가 바르는 거에. 납성분이 피부를 이제 분칠을 피부에 딱 달라붙게 하는 거야. 근데 납성분이 피부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의 노화의 원인이 돼. 그래서 이제 내가 피부 화장을 안 하는 이유가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컴팩트라든가 이런 걸 안 바르는 이유가 그게 그런 나쁜 성분이라는 걸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밤에 세수하기 싫어서 안 바르는 건 또 있지만, 밤에 이제 세수하기 싫어서 안 바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바르면 그게 사실 피부 노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제가 또 이제 그 성시경 조아님, 또 세보파랑님, 울산 외투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묵시당님까지 감사 인사드리고 일일이 이름 불러서 인사 못 드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세수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세수를 할 때는 4번을 해, 4번. 한 번 세수를 할 때 비누칠을, 그러니까 뭐 비누칠을 겸해서 한 4번을 씻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뭐 맨 처음에 내가 화장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 클렌징 오일로 닦아내. 왜냐면 뭐 미세먼지라든가 막 워낙 그 이물질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클렌징 오일로 한번 닦아내고 이제 나는 어떤 클렌징 오일을 쓰냐면 이게 약간 얼굴에 묻힌 다음에 물을 조금 묻혀서 얼굴에 문지르면 하얗게 일어나는 그 클렌징 오일을 써요. 그래서 물로 헹궈내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 클렌징 폼으로 2번을 씻고 그 다음에 다이알 비누가 핵심이야. 클렌징 폼으로 2번을 씻은 다음에 다이알 비누로 꼭 씻어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알 비누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왜 이렇게 무슨 기름 내가 좀 피지가 많은데 이 피지에 먼지나 이런 게 모공 속에서 골무면 그게 뾰드락지가 되잖아. 근데 이제 이 다이알 비누를 쓰면 다이알 골드를 써야 돼. 다이알 화이트 말고 다이알 골드를 쓰면 그런 모공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끝내줘요. 대신에 이 그 다이알 비누를 쓰면 얼굴이 되게 당겨. 그래서 절대 물기를 닦으면 안 돼. 얼굴에. 그리고 다이알 비누를 쓸 때 찬물에 쓰면 안 돼요. 먼저 뜨거운 물로 얼굴을 마사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알 비누칠 해갖고 막 문질러. 그래서 이 모공 속에 코 같은 것도 막 짜내고 이래갖고 모공 속에 기름을 다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헹궈내는 거야. 뜨거운 물로 완전히 헹궈서 비누기가 딱 사라진 다음에 차가운 물로 막 헹궈요. 그리고 그 물을 닦지 않아요. 그 물을 닦지 않고 바로 스킨을 발라.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킨을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영양크림까지. 내가 이렇게 피부관리 특별히 신경 써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얼굴이야. 내가 그냥 생으로 있는 얼굴이 아니라 영양크림까지요. 그러니까는 스킨,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5개나 발라.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부 관리를 나름 신경 쓴답니다. 그럼요. 신경을 써야, 물론 로션 하나만 발라도 된다는데, 샘플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들어온 샘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샘플 중심으로 다 바르지.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영양크림까지 쫙 발라요. 그래야지 이제, 그리고 대신에 이제 선크림 같은 거는 나갈 때, 야외에 나갈 때만 바르고 보통 또 안 발라. 근데 내가 누가 비비크림을 선물해가지고 비비크림을 한번 발라봤는데 비비크림도 나빠요. 비비크림에도 그 얼굴이 되게 거칠어지더라고. 비비크림도 잘 안 발라요. 그거는 2년 전인가? 비비크림을 한번 발라봤어. 그리고 선크림도 한 1년에 1~4번 바르나? 잘 안 발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왜 2013년 8월 달에 내가 왜 저기 그 시청 광장에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 광장에서 왜 새빨갛게 익어가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분들이 선크림을 3개를 보내주셨어. 시청자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우리 신랑이 이제 그동안 썼고 나는 그 중에 하나에 후원 감사합니다. 하나의 선크림을 가지고 쓴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소망 화장품에서 나온 십장생 선크림이라는 거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가 우리 동네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걸 안 팔아. 누가 보내주셨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십장생 선크림이라는 거 그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그 소망 화장품이야. 소망 화장품 거기서 나온 십장생 선크림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인터넷으로 팔아요? 인터넷으로 팔아? 인터넷에서도 없던데. 지마켓 같은데 팔아요?
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진짜 그 선크림은 내가 이제 한 2년 동안, 뭐, 한 1년에 몇 번 안 쓰니까 아직 2년 동안 써가지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남았거든요? 예. 미용 재료상 감이 있어요? 아, 비싼 거구나. 36,000원이면. 아, 어쩐지. 되게 비싼 거네. 아, 그게 인터넷에 있구나. 어디서 검색하래 지마켓 이런 데서? 비싸다. 비싸니까 좋지. 보통 선크림이 뭐 15,000원 정도 하지 않아요? 예. 뭐 2년 써도 멀쩡해. 그 상한 냄새 안 나고. 음. 주로 이렇게 내 거 화장품들은 좀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알았어요. 10,000원. 그니까는 18,000원. 그니까 그게 비싼 거였구나.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 그 선크림은, 왜 보통은 선크림을 바르면 나는 막 이렇게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기름기가 나오고 얼굴에서 막 둥둥 떠가지고 내가 선크림을 안 바르는데 그 선크림은 얼굴에 싹 먹어들더라고. 예. 그래서 썼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텄다. 예. 안 발라도 돼. 아직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1년은 거뜬해요. 2년 동안 3분의 1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1년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떨어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 하여튼 그랬다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세수하는 시간 되게 오래 걸려. 세수하는 시간이 한 20분 걸려요. 그렇게 씻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 감고 나머지 샤워하고 이런 거는 간단한데 세수할 때 공을 들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 피부야. 평상시에는 천연 오일링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한 번 씻을 때 한 4번에 걸쳐서 모든 노폐물을 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가 있잖아. 솔직히 작년부터 갑자기 피부가 더 좋아졌어. 작년부터 피부가 정말 땡땡해. 피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찰기가 있어, 찰기가. 그러니까 그 전에하고 달라. 그 비법은 뭐냐? 녹색 채소. 예, 녹색 채소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채소를 먹는데, 녹색 채소, 특히,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감사드릴 거. 향기나물? 예, 향기나물이라는 잎채소를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유기농 채소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거를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수제 쿠키를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계세요. 그 수제 쿠키를 우리 신랑하고 딸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담백해. 그러니까 뭐 무염 버터가, 소금이 없는 버터가 있대. 무염 버터를 넣고 만드신 수제 쿠키를 보내주신 님 덕분에 우리 딸하고 우리 신랑하고 굉장히 막 좋아하고 있어요. 동생 집에 가는 길에 들러 나눠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보내주셨더라? 생강청을 또 보내주신 시청자님 계십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생강청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생강청을 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또 마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또 마시고, 그리고 또 양파즙을 또 보내주셨어요. 막 한 이틀 사이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파즙은 하루에 3번 먹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귀한 음식들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망치 부인을 먹여 살리시니 제가 이렇게 날마다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네,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예뻐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의 피부가 혹시 약간 좀 남들보다 얼굴이 노안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녹색 채소를 한 300g 되게 많거든요. 예, 녹색 채소 300g이 되게 많아요. 그 300g 정도 되는 녹색 채소를 한번 드셔보세요. 하루에 그만큼 정도를. 예, 그럼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물을 하루에 한 2000cc를 마시고 그 녹색 채소를 300g 정도를 하루에 먹으시면 생으로, 예, 그거 굉장히 피부에 좋아. 녹색 채소 뭐 먹으냐고요? 넓적한 거, 삐쭉삐쭉한 거, 기다란 거,
이름은 잘 몰라요. 예.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손바닥만큼 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삐쭉삐쭉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이름은 잘 몰라. 예. 하여튼, 우리나라, 이름 모를, 알아들었어요? 뭐! 농협에 가면 그렇게 쌈야채 있죠, 쌈야채. 예. 농협에 가면 쌈야채를 팔어. 그런 쌈야채 같은 것도 잘 먹어요. 예. 그 쌈야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먹었을 때 쌉싸름한 맛 나는 거 있죠. 쌉싸름한 맛 나는 거. 그게 좋은 야채야. 좋은 채소야. 왜냐하면 그 쌉싸름한 맛이 사포닌 성분이래요. 그게 이제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 있잖아.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 녹색 채소 중에 쌉싸름한 맛이 나는 채소에 들어있어. 케일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녹색 채소 중에 쌉싸름한 맛이 나는 녹색 채소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녹색 채소만 먹어도 기운이 펄펄 나.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채소만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 녹색 쌈채소에다가 김치하고, 그 다음에 달걀, 혹은 뭐 참치, 혹은 뭐 고등어, 이런 단백질을 같이 싸서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니까. 해보니까 삼겹살이나 소고기 이런 거 안 좋아.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는 기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이 너무 많아서 왜 닭고기 있잖아, 닭고기. 닭고기 살이나 아니면 고등어 살, 뭐 참치살 이런 살하고 김치를 조금 넣고 그리고 싸서 먹는 거. 그게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근데 고기 중에 제일 나쁜 고기가 소고기인 거 아시죠? 고기 중에서 제일 나쁜 고기가 소고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소고기에 있는 기름은 상온에서 굳어. 몸속에서도 굳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왜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는 부자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고 일찍 죽었어. 그 소고기는 사실 나쁜 고기예요. 그 다음에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돼지고기고, 그 다음에 맛있는 고기가 양고기래. 근데 난 양고기는 잘 못 먹어봤어. 그 다음에 근데 몸에 제일 좋은 고기는 닭고기래요. 예. 몸에 제일 좋은 고기는 닭고기. 그래서 이제 왜냐면 지방이 적기 때문에 단백질의 질로 봤을 때 닭고기가 굉장히 몸에 좋은 거래요. 그런데 닭고기를 먹는 방법 중에 가장 나쁜 방법이 튀겨 먹는 거래. 닭튀김.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게 제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름에 튀겨서 먹는 닭이 제일 나쁘니까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삶아 먹거나 쪄 먹거나 그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오븐에다가 막 쪄서 먹는 건 되게 오븐이 비싸다며.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언니가 그릇을 사러 갔는데 따라갔어. 구경 삼아 따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그릇인데 무슨 이렇게 네모나게 된 되게 투박한 그릇이더라고. 근데 그 그릇이 닭고기를 쪄먹는 그릇이래. 오븐 효과를 낸다는 거야. 그래서 물도 안 넣고 고구마도 삶아 먹고, 예, 그렇게 이제 해먹는 거래. 그래서 닭하고 야채를 밑에다 깔고 닭을 위에다 놓고 그냥 찌면 그게 닭이 쪄진대. 구워진대.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요리법.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요즘에 많이 먹는 게 닭을 튀겨 먹는 거잖아요. 근데 튀긴 닭의 문제가 뭐냐면 닭을 튀기는 기름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닭이 문제라면 한국은 유전자 변형 닭을 먹는 게 아니라 기름이 문제인 거야. 튀기는 기름. 그 기름이 이렇게 동물성 지방으로 튀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며칠씩 쓴다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되게 여러 번 튀겨낸다든가, 그런 기름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닭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튀겨 먹지 말고,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예, 이제 그런 게 좋다. 근데 나는 내가 먹어보니까 닭백숙 있잖아요. 닭백숙이 나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 닭백숙이 나한테 이렇게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도 어떻게 섭취하느냐 요거에 따라 다르다. 예.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유, 중계방이 생겼어요. 예.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육. 예. 그거 알죠? 예. 돼지고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육.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육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양파와 파와 뭐, 이런 걸 넣고선 삶아 먹는 거라며. 그래서 기름기를 쭉 빼고 살코기를 먹는 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육. 닭고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닭백숙. 예,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보쌈이 수육이잖아. 그런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서민들 먹는 음식이 너무 기름져. 서민들 먹는 음식이 너무 기름진데 그런 기름진 음식이 사실 건강을 해쳐요. 예. 성인병의 원인이야. 예. 그래서 성인병에 안 걸리도록 우리가 몸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라는 거. 근데 특히 녹색 채소가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녹색 채소는 피부를 되게 건강하게 만들고 사포닌 성분이 에너지를 이렇게 체지방을 분해해서 내가 먹어보니까 이 녹색 채소에 있는 성분이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돌려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많이 먹지 않아도 힘이 딸리지 않는 거예요. 몸이 되게 개운해요. 막 개운한 느낌을 줘.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또 특별히 챙겨 먹는 음식들이 블루베리하고 크랜베리. 예, 뭐 블루베리하고 크랜베리를 누가 마른 걸 주셨어. 건조한 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먹고, 그리고 와인, 양파 와인을 챙겨서 먹고, 그다음에 양파즙 먹고. 예. 그래서 제가 몸에 좋다는 거, 견과류도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한 주먹씩, 견과류 한 주먹, 그다음에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한 주먹. 예. 그리고 이제 양파즙, 양파 와인.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진짜 요즘에 굉장히 노력한다니까. 그리고 녹색 채소를 막 아구아구 막 먹고, 나 진짜 막 전투적으로 먹어. 이 녹색 채소를 먹으면서 내가, 정말 건강해져야 된다. 내가 정말 살아남아서 열심히 싸우려면 진짜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요. 예. 근데 개고기는 안 돼. 이 개고기도 물론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고기가 수술한 환자들한테 좋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제 사실 서양은 게를 잘 안 먹지만, 여러분 그릇 기자 알아요? 한문으로 그릇 기자를 보면, 그게 개견자에 입구가 4개야. 입이 4개가, 개 한 마리를 놓고 4식구가 모여 앉아서 먹는 게 그릇 기자야.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개가 식용이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개가 사람하고 식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개고기의 단백질이 뭐 아이를 낳았거나 아니면 뭐 수술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릇 기자가, 그래서 이제 개고기가 아시아에서 옛날부터 식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서양 문화에서는 서양의 개는 식용이 아니야. 그거 알아요? 서양 개에서 주로 키우는 개들 있잖아. 서양에서 주로 키우는 개들은 단백질이 별로 없어. 걔네들은 지방이 되게 많아요. 특히 되게 멋있는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개 알아요?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개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잖아. 그런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개는요, 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잡아먹으면 맛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개는 원래 먹는 개가 아니야. 힘쓰는 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똥개들이 이제 먹는 개였단 말이죠. 예. 근데 요즘에는 사실 강아지가 식용으로 하기에는 옛날에는 왜 개고기를 먹었냐 하면 그러니까 소는 농사 짓는 용이었어. 소는 농사 짓는 용이었고, 그 다음에 돼지도 일반인들이 돼지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 일반 서민들이. 그런데 개는 집 가까이에서 키울 수 있고, 어느 집에는 한 마리씩 갖고 있었던 게 개였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개고기 말고도 먹을 고기가 너무 많잖아.
개고기 말고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너무 많은 데다가 요즘에 사실 그 개들이 그 사람들하고 되게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강아지들이요. 우리 언니네 집에서도 이제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그 마을에, 그러니까 동네에 버려진 개가 있는 거야. 그 이제 그 버려진 개를 불쌍하다고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개가 많이 컸어. 많이 컸는데 그 개가 어찌나 똘똘한지 뭐 개는 거울을 봐도 못 알아본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얘는 거울로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식구들을 쫙 관찰하고, 말로 다 알아들어.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어딜 나가야 된다. 얘는 이제 똥개지. 한마디 믹스견. 요즘에는 믹스견이라고 부르는데 똥개야. 버려진 똥개. 그런데도 설명을 하면 말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설명 안 하면 계속 짖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딜 나가야 된다. 너 혼자 집을 지켜야 된다. 설명하면 되게 막 신경질 내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설명하고 나가면 짖지 않아. 근데 설명 없이 후다닥 나가버리면 계속 짖는 거야. 개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예, 개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상황 판단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똥오줌도 잘 가리잖아. 똑똑한 개들이 똥오줌을 잘 가려. 산채 개는 너무 생긴 거하고 달리 못 가리더라. 어촌 삼시세끼에 나오는 그 산채는 똥을 너무 아무데나 싸. 늦게 들어온 벌이 걔는 똥오줌 잘 싸더만. 이제 그게 개들이 2달만 돼도, 예, 그 2달만 돼도요, 개들이 똥오줌을 다 가려요. 그래서, 예, 치아와 개는 2달 돼도 못 가려? 못 쓰겠구만. 보기는 이쁜데, 그 장모 치아와 그게 100만원짜리라며, 새끼를 분양받는 것도 100만원이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고, 나도 내가 평생 개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산채 때문에, 눈이 아른아른, 특히 그 모터 달린 꼬리, 한번 키워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개를 한번 키워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막 우리 신랑이 안 된다고. 자기는 나하고 우리 딸 뒷바라지도 힘든데 내가 개 뒷바라지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신랑이 반대해서 우리는 지금 개를 못 키워요. 예. 그러면서 사실 요즘에 저의 그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의 낙, 예, 우리 손주, 예, 우리 조카 손주, 네. 2개월 됐는데 6개월 된 옷이 짧어. 2개월 된 앤데 6개월 된 옷이 짧어. 6.8kg. 예, 딱 6개월 몸무게더라고. 예, 막 눈 감고 기도하는 장면이야. 우리 할머니한테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우리 선우님. 내가 얘기했구나. 예, 우리 집안은 이제, 사실 우리 형부가 목사님이고, 그 며느리도 목사예요. 목사고시를 통과해서 목사. 그 다음에 우리 조카는 지금 전도사. 예, 그게 이제, 그런데, 뭐라고, 우리 집안의 성삼위는 성경과 좀 다르다. 첫째는 하느님이고, 둘째는 선우님이고, 셋째가 며느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선우님. 우리 선우님, 그 다음에 선우님의 어머님이 우리 며느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며느님들께, 예, 며느님과 이 선우님께 그냥 막 우리가 껍벅 죽어 살잖아. 근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너무 예뻐.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저께. 우리 이제 혈우병이다. 그러니까 그 혈우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피가 안 굳는 병이에요. 핏줄이 이제 가령 열심히 볼펜 잡고 공부를 하면 엄지손가락 이런 데 핏줄이 터져. 그러면 관절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피가 새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발목에 혈관이 터져. 그럼 발목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약을 제때 놔주지 않으면 그 부풀어 오른 피가 이 연골을 녹여. 관절의 연골을 녹여요. 그래서 많은 혈우병 환자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나중에 후천적 장애를 입어.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가 자꾸 반복적으로 터져서 연골이 사라져서 걷지 못하게 된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막 그 터진 데가 계속 굳어버린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혈우병은 피를 굳게 하는 성분, 피를 굳게 하는 성분이 그 혈소판에 8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8가지 성분 중에 하나만 모자라도 피가 굳지를 않는 거야. 자연 지혈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이제 그래서
약을 짓는 거예요. 팩터 성분을 갖고 약을 지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를 뽑아. 그 혈소판만 쭉 뺀 다음에 피는 도로 그 사람한테 넣어주고 혈소판만 가지고 지혈제를 만드는 거야. 혈우병 지혈제를. 그런데 그 지혈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녹십자가 그 수혈을 할 때 수혈을 받아서 혈소판을 뽑고 피를 도로 돌려주는데 그 수혈하러 온 사람이 간염 환자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혈우병 환자들의 혈액 제제에 혈액약에 C염 간염 보균자의 혈액이 대량 투입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C염 간염에 걸려버렸어. C염 간염이 제일 무서운 간염이거든요. 혈우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C염 간염에 감염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의 혈액도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혈소판을 썼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혈액도 그 녹십자에서 받았다. 그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러니 내가 결혼하고 애 낳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잖아.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외진길을 가다가 차가 뭐 전복이 돼서 피를 출혈을 했다. 근데 의식을 잃었다고 죽는 거야. 혈액이 멎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카를 키울 때 그게 굉장히 우리는 힘들었던 문제였지. 근데 이제 그런 그 혈우병 때문에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조카가 그 긍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참 많은 기도했던 제목이기도 해. 그래서 기도한 덕분에 우리 조카가 정말 잘 컸어요. 성격이 너무너무 좋고, 그 뭐라 그러나 인간관계를 정말 잘 풀어내는 그런 훌륭한 인품으로 자라난 거야. 생긴 것도 잘생겼어 우리 조카가.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결혼을 하는 게 문제잖아. 근데 이제 이 애가 결혼할 상대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할 상대, 그러면서 이제 결혼할 상대를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 누군데 어떤 아가씨인데 했더니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거야. 이모만큼 열정적이래. 그럼 된 거 아니야.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 나만큼 열정적이면 됐다. 근데 그럼 나만큼 열정적이면 성격은 좀 그렇겠다 했더니 성격이 그렇게 또 착하다는 거야. 열정적인 애가 착하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 그래? 그랬어. 근데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성격 좋은 애가 공부도 잘하는 거야. 우리 조카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거야. 성적도 좋아. 그래 내가 그 정도면 됐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외모는 우리 조카가 되니까 됐다로 딱 얼굴을 봤는데 연예인같이 생긴 거야. 연예인같이 생겼어. 우리 여자 조카 조카 며느리가 연예인같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심지어 이쁘기까지 한 거지. 예. 그 심지어 이쁘기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애가 임신도 다 잘했잖아. 그런데다가 얘가 또 막 먹는 것도 잘 먹었어. 그래갖고 애를 너무 건강하게 낳았어. 그리고 막 모유도 풍족해가지고 그 2달 됐는데 6.8kg야. 엄마 젖을 너무 잘 먹고. 그리고 그냥 그런데다가 우리 조카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언니하고 형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 아가씨한테 며느리감한테 너 분명히 네 혈우병에 대해서 얘기했냐?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너 그거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냐? 그래도 시집 오겠다냐? 그러니까 그래도 시집 온다 그랬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 했더니 나는 혈우병이라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냐 했더니 그 여자애가 나는 결혼해서 며칠을 살더라도 너랑 살고 싶어.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고 다니는 며느님이 된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인 장모, 야, 그 장인 장모가 너 혈우병인데 결혼해도 된다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그 사돈 어른은 백혈병이어도 상관없다고.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딸이 고른 남자니 백혈병이면 무슨 상관 있냐고. 그런 분인 거야. 그래서 이제 선을 봤어? 선을 보고 얼마 안 되고 내가 잡혀 들어간 거야. 선을 보고 나서 내가 그 다음 달에 잡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는 4월 달로 잡아놨는데 내가 이제 잡혀 들어갔으니 내가 이제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집안에 경사가 이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이모가 구속이 됐으니 이게 웬 파란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랑 형부랑 왔는데 언니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고 그 잔치를 치러야 되는데 이거 정말 미안해서 그 사돈 어른은 뭐라고 그러셔 했더니 아유 야 너는 별것도 아니야. 우리 사돈 어른이 박정희 때 긴급조치 9호에 걸려가지고 징역 1년 6개월 사셨어. 그래서 민주화운동 보상금도 받으셨는데 그러는 거야. 나는 이제 그 사돈 어른한테 명함도 못 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성격 좋고 공부 잘하고 심지어 이쁜 며느리의 집안이 그런 집이었던 거야. 그런 집이었던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이 혈우병이니까 딸을 낳으면 무조건 보인자고 아들을 낳는 건 괜찮지만 아들을 낳는다 보장이 없으니 아마 며느리가 아이를 낳겠다는 얘기는 안 할 거다 그랬어. 근데 딱 임신해갖고 애기를 낳아갖고 왔더라니까. 근데 그 애가 어찌나 건강한지 요즘에 그냥 내가 삶의 낙이야.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 하루에 몇 번씩 봐. 근데 어찌나 그냥 그 댄스를 잘 추는지 그리고 옹알이도 너무너무나 잘하고 너무 건강하고 근데도 날 좋아해. 내가 말하면 뭐라고 막 옹알거리면서 막 웃는다? 우리 또 며느리가 우리 방송 팬이었잖아. 지금은 내가 육아에 전념하라고 보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사돈 어르신도 그 우리 망치 부인 방송 팬이시고 예. 그래서 이 가문이 기뻐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선우님께서, 오늘 우리 동생네 미용실에 온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 빨리 끝내고 보러 가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 서방님의 생일이에요. 사실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 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신랑이 막 부랴부랴 들어온 거야. 뭐 약속이 있었다는데 다 포기하고 이제 혹시 내가 지칠까봐. 그리고 내가 이제 막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화병에 걸렸잖아. 화병에 걸렸는데 이제 막 더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신랑이 부랴부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부터 오늘까지 뽀뽀를 한 100번쯤 했어. 그냥 손등에다 뽀뽀하고 볼에다 뽀뽀하고 계속 주물러주고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나쁜 놈 새끼들 뽀뽀 또 막 주무르다 얼굴에 뽀뽀.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이제 둘째는 무슨 둘째야. 나이가 47인데. 근데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신랑이 막 전전긍긍 하는 거야. 막 걱정이 태산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원래 심심할 때 아파.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아플 리가 있겠어? 나 오늘 몸 굉장히 개운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오늘이 이제 신랑의 생일이에요. 내가 참 결혼해 그 얘기했잖아.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다모라는 드라마 이렇게 보는데 그 주인공 종사관이 다모의 품에 안겨서 죽으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처음 만난 날 이후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만큼 얘 때문에 신경 썼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 죽어간 장면이 나와. 그때 우리 신랑이 내 뒤에서 등을 막 주물면서 그래 나도 당신 만나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같은 말인데 같은 대사인데 느낌이 사뭇 다른 거야.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칠까. 그래서 자기는 하루도 긴장 안 한 날이 없었다고. 날마다 하루가 전쟁터였다고. 아니 내가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쥐가 막 내가 도망갈 기회 3번을 줬는데 쥐가 막 따라와서 결혼해놓고서는 이제 도망가도 소용이 없지. 예. 요즘에 우리 신랑한테 맨날 하는 말이 나 죽은 다음에 죽어라. 나는 이제 신랑이 없이는 하루도 불편해서 못 살아. 신랑 없이는 하루도 불편해서 못 사니까 나 죽은 다음에 죽어. 그러니까 알았다고 자기가 적어도 당신보다 하루는 더 살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가 먼저 죽고 내가 살아남아서 딸 괴롭힐까봐. 그래서 자기가 나를 이렇게 나 죽은 다음에 죽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했더니 한참 있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안 믿어. 자기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를 안 믿는다고. 어쨌거나 지금까지 한 25년을 그 나를 만나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날마다 전쟁 같은 날을 치르면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준 우리 서방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예. 예. 근데요, 사실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도 결혼해서 한 10년은 안 좋았어요. 예. 결혼해서 한 10년 동안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내가, 이게 권태기구나. 근데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3년 만에 그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아기를 갖자고 날 꼬셔가지고 딸을 낳았어. 딸을 낳고 7살이 됐는데 딸이 아빠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 너네 둘이 살아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이 나랑 이제 막 진지하게 자기는 딸도 필요 없다는 거야. 딸도 필요 없고 자기는 정말 나 없으면 죽을 것 같대. 빈말이라도 자기는 나는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설레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 근데 이제 며칠 전에도 내가 가출을 했잖아. 그날도 가출을 왜 했냐면 딸이 뭐 때문에 아빠한테 삐졌어. 딸이 이제 학원을 빠지겠다는 거야. 나는 늘 딸이 학원 빠지겠다 그러면 빠져라 그러는 스타일이잖아. 둘이서 이제 딱 협작을 해갖고 학원 빠지고 놀고 있다가 신랑이 얘 왜 오늘 학원 안 갔냐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쉬기로 했어 그랬지. 그랬더니 신랑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학원을 빠지고 그래도 되냐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우리 딸이 화가 난 거야. 아니 학원을 가든 안 가든 자기 선택인데 아빠가 감히 학원에 대해서 잔소리했다. 그리고 이 딸이 딱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를 등지고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자 우리 이제 얘기를 하자. 셋이 같이 얘기를 하자. 그런데 딸이 대꾸를 안 하는 거야. 한 1분인가 2분 동안. 그래서 내가 중재를 하기로 했는데 딸이 말 안 들었잖아. 좋다. 니네 둘이 화해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해라. 나는 바람 쐬고 오겠다. 그래서 딱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쫄래쫄래 돌아다니면서 바깥 구경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 1시간 안에 벌써 이제 내가 나가자마자 둘이 화해를 하고 뭐 나더러 와인을 사와라 뭐 엄마 우리 화해했어 빨리 들어와 막 이러는 거야.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도 가끔 그런 문제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뭐 몇 분 안 가. 근데 이제 내가 딱 들어왔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사과를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딸이 가끔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신경질을 내요. 짜증을 내는 거야. 요즘 사춘기니까. 근데 그렇게 짜증을 냈을 때 우리는 아무 말 안 해.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사과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야단치지도 않고 지가 뭐라고 막 짜증을 낸 다음에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공간을 딱 분리해서 지가 거실에서 짜증을 냈으면 내가 방으로 들어오고 뭐 주방에서 화를 내면 뭐 거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공간을 피해서 가만히 책을 읽거나 기다리고 있으면 한 5분쯤 지나면 쫄래쫄래 와. 5분쯤 지나면 쫄래쫄래 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뽀뽀하고 막 자기가 뭐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말면서 온갖 애교 작전을 하면서 막 이러면서 와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했냐면 얘가 8개월 때부터 7개월인가 8개월 때 캠코더를 샀어. 그래가지고 이 애를 키우는 장면을 그냥 이제 집에 삼각대에다가 그냥 찍은 거야. 하루 종일 내가 애를 돌보는 장면들을 다 찍어놨어.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래서 한 24개월 정도를 내가 왜 찍었냐면 내가 애를 괴롭힌다고 우리 신랑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자체 CCTV를 다룬 거지. 그래서 그 캠코더로 찍은 테이프들을 우리 딸이 7살 때 막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 그 즈음부터
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비디오를 틀어주니까 자기가 아기 때 엄마가 얼마나 자기한테 잘했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자기를 이뻐 죽으려고 그러는 장면들이 그 비디오로 나오니까 얘가 이제 자기가 정말 사랑받고 자랐다라는 걸 믿는 거야. 알게 된 거지. 그래갖고 얘가 그 지가 엄마 아빠한테 신경질 내다가 아주 빨리 반성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반성을 해요. 신속히 반성하고 와가지고 이제 사과하고, 항상 우리 딸이 먼저 사과를 해. 엄마 아빠한테 신경질 낸 다음에 우리는 뭐 딸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안 해. 그냥 지가 신경질을 내면 아무 말 안 하고 딱 입 닫고 한 5분에서 10분을 기다려. 그러면 이제 지가 5분에서 10분 안에 반성하고 와. 근데 이번에는 내가 나가고 3분 만에 신랑이 먼저 빌었대. 자기 잘못했다. 학원을 안 갈 수도 있고 그거 너의 결정인데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그 사과를 해가지고 자기가 풀었다고 막 자랑을 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 딸은 주스를 마시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면서 이제 딱 그 화해주를 마셨죠. 근데 그 사과하는 게 쉽지 않다. 그게 사과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되게 서로에게 사과를 되게, 아이 앞에서도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자존심 상해서 사과 잘 안 하잖아. 대충 뭐 이렇게 싸웠다가 말 몇 마디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밤으로 풀잖아. 근데 그건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게 우리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부부의 원칙이었어. 그래서 우리 딸 보는 앞에서 여보 미안해 이런 말 우린 자연스럽게 한 거야.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잘못한 측에서 사과를 잘했어요. 사과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밤이 왜 뜨겁지? 밤이 왜 뜨겁냐 하면, 아니 요즘에 냉골에서 어떻게 자? 전기 장판도 켜놓고 전기 이렇게 판넬도 켜놓고 그러고 자니까 따뜻하지. 한 입을 넣고 이렇게 따뜻하게 잔다 이런 얘기지. 뭘 그걸 물고 늘어져.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뭔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꼭 대화로 풀었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렇게 한 거 미안해. 어저께도 옛날에 내가 자기한테 썼던 편지를 딱 꺼내서 내가 당신의 이런 편지도 갖고 있어. 그래서 편지를 보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아침에 빨래 다시 하라고 해서 화났지. 내가 사실은 뭐 이런저런 문제로 바깥에서 짜증이 났는데 당신한테 괜히 시비를 걸었어. 미안해.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있더라고. 그 보니까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아. 15년이나 20년쯤 된 편지인데 그걸 지금까지 품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그 잘못한 사람이 늘 사과를 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빨리 와서 사과를 해.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 어저께 모의고사를 봤잖아. 어제 모의고사를 보고 왔는데 뭐 국어가 97, 영어가 98, 수학이 86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제 그다음에 한국사 한 개 틀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근데 과탐 사탐을 너무 못 봤다는 거야. 배우지 않은 데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제 답안지가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답안지가 인터넷에 뜨니까 그걸 이제 채점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탐 사탐 때문에 자기가 성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올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잘 본 거예요? 근데 수학이 요즘은 거의 국영수는 다 1등급이잖아. 뭐 잘하는 애들은 뭐 다 1등급인데 뭐 수학이 2등급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잘했다. 처음 시험부터 너무 잘 보면 안 된다. 처음 시험부터 너무 잘 보면 선생님들의 기대가 너무 커지고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첫 시험은 좀 못 보고 깔아주고 차근씩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모의고사 못 본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건 내신이다. 엄마도 내신으로 대학 갔으니 너는 내신 관리만 열심히 해라.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그래서 모의고사 못 본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자기가 그 과학을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안 배운 게 나온 거야.
20문제 중에 12문제가 안 배운 부분에서 나왔대. 아, 그 내가, 야, 2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안 나왔으면 못 보는 게 정상이지. 그걸 네가 왜 속상해 하냐는데 얘가 이제 자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야. 자, 다음번에는 과탐, 사탐도 자기가 잘 봐보겠다는 거야. 엄마, 니 누군데 감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랄이야. 네가 나한테 왜 미안해? 하여튼, 예, 그래서 계속 경선아 미안하다. 야. 어디서, 이런 건 블랙을 걸어버려야 돼. 너 죽었어, 이제, 씨. 쓸데없이 어디서 경선아 미안하다. 내가 네 친구야? 어디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지랄이야. 뭐, 그랬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예. 아, 근데 하여튼 우리 딸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우리 딸에게 그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요. 예.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자기는 자율학습을 안 하겠대. 그건 날 꼭 닮은 거지. 난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실에 들어가면 기절했거든. 하기 싫은데 또 커졌어요, 마이크 볼륨이. 에이. 예. 아니,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렇게 마이크 볼륨이 계속 혼자서 커지는 거지? 예, 지금 줄였어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제, 자기 자율학습을 안 하겠대. 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 자율학습을 안 하겠다는 신청서에 사인을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율학습을 안 하겠다는 신청서를 딱 놓고, 엄마 아빠가 고민을 했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이제 자율학습실에 들어가면 나는 기절했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찍 저기 수업 끝나면 집에 와갖고 푹 자고 다음날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러면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내가 맨날 하는 말. 우리 신랑은 꼭두새벽부터 공부해가지고 자율학습에 막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다리에 뭐 자기가 동상이 걸렸대.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수업만 듣고 저기 대학을 갔거든. 그게 막 우리 딸을 붙들고 아빠는 코피 터지게 공부했다는 얘기를 맨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니네 아빠는 코피 터지게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엄마는 수업만 듣고 대학 갔다? 결국은 경희대에서 만났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낄낄거려. 근데 그 학교 수업은 나처럼 듣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우리 딸만 쳐다본다는 거야. 워낙 이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선생님들도 딴 데 안 쳐다보고 딸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온전히 100% 이해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혼자서 3시간 뒤에 공부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을 100% 이해하는 거. 그게 공부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늘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도 집에 오면 아빠처럼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엄마처럼 공부하는 거야, 우리 딸이. 근데 이제 그 자율학습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딸은 자율학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가 스스로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자율학습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얘가 반장이잖아. 생전 처음 반장이 됐어. 그리고 이제 이 반장이 된 애를 그 반장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야.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장 엄마니까 무슨 학부모 회의에 나와야 된대.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나 그럼 반장 엄마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예.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몸으로 하는 건 뭐 가서 무슨 봉사활동 이런 거 나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빨리 학교 담임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어? 근데 하여튼 이제 우리 딸한테 그 자기가 자율학습을 안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는데 그때 막 강요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딱 딸한테 갔어. 잠깐 우리 자율학습에 대한 토론을 하자.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네가 자율학습을 안 하고 싶은 거는 엄마를 닮은 거다. 엄마도 자율학습을 너무 싫어했다. 그래가지고 엄마도 자율학습을 안 하겠다 그래갖고 안 했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엄마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다더라. 이게 반장이 모범이 돼야 되고 자율학습하는 애들이 이렇게 그 명단도 적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자율학습실에만 들어가면 기절을 하니까 나는 자율학습이 면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만 우리 딸이 몰라 그때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오늘 회담은 여기까지 하자. 딱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가 돌아왔어. 그랬더니만 그로부터 한 10분쯤 지났는데 자율학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안 한다더니 했더니 내가 공약으로 솔선수범하는 반장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자율학습을 안 하면 친구들한테 공약을 어기는 거잖아. 그래서 자율학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근데 정 힘들면 얘기를 해라. 그럼 우리가 못한다고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자율학습 이야기는 자율학습 회담은 끝났다는 거. 예. 우리 딸이 이제 공약으로 자기 1년 동안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성실한 반장, 그리고 소통하는 반장, 솔선수범하는 반장이 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딸내미가 이제 딱 그 반장이 됐더라고요. 나도 중학교 때까지 반장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도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반장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반장이 되는 바람에 되게 당황했는데, 우리 콩사탕 이제 공약을 지키는 반장이라는 거? 근데 그 반장, 고등학교 반장 엄마 뭐 해야 돼? 막 그 학교에서 자주 오라고 그래? 막 청소하고 그래야 돼? 뭐 설마 음식을 하라거나 그러진 않겠지? 고등학교 반장 엄마,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요. 고등학교 반장 엄마가 해야 될 일,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예. 하여튼. 우리 딸은 초등학교 때도, 우리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시켰잖아. 공부를 별로 못했어. 그러니까 뭐 한 80점 정도 받고 다녔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공부 안 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지가 어느 날 작심하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 뒤로 나는 늘 그래도 얘기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네가 대학을 못 가도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너는 대학 못 가도 지금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 그러니 대학을 못 가면 해외로 나가라. 그러니 절대 학교 뭐 성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예.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예, 요새는 할 거 없어요. 고등학교 반장 엄마. 오케이. 감사합니다. 반장 엄마는 학교의 행사에 학교에 가서 봉사하고, 정담매님 애도 안 낳아놓고서 아는 척이야. 하여튼 고등학교 반장 엄마들의 경험담을 좀 보내주세요. 망치부인님, 정치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서로 화합해서 우리의 주적 북한에 대해 한 뜻을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망치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치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맞습니다. 정치가 한쪽으로 쏠리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새누리당, 그 다음에 국회의 과반수도 새누리당, 그 다음에 대법원의 다수가 박근혜 팬,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6명이 박근혜 팬, 굉장히 잘못돼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체계가 굉장히 박근혜 중심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거기다 언론도 종박 언론, 무조건 땡 박근혜 대통령 칭찬하는. 그래서 우리 망치 부인은 이 한쪽으로 지금 박근혜에게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를 국민 편파 쪽으로 끌어들여서 중심을 잡게 하려는 방송 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다. 그 주적이라는 표현은 국방백서에도 없습니다. 예,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표현 없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만 북한이든 누구든 우리 국민의 무엇을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놈이 우리의 적이야.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놈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예, 그러니 누가 주적이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박근혜 뒤통수 까는 거예요. 예? 왜? 지금 박근혜가 뭐 한다 그랬어? 지금 박근혜가 뭐 하겠다 그랬어? 북한하고 통일하겠다 그랬잖아. 통일준비위원회 꾸렸어. 그럼 지금 주적하고 통일하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주적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북한의 정부, 지금 북한의 정권과 그 다음에 북한의 군대는 우리의 적이 맞아요. 왜? 지금 북한군은 남한군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고, 북한의 정권인 김정은 정권이 지금 남한 국민한테 수시로 협박질이잖아. 뻑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둥. 그래서 김정은 정권과 그리고 이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 맞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맞아.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 표현은 틀려. 왜? 북한의 선량한 국민들까지 다 같이 싸잡아서 적으로 두는 거는 통일의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리고 그거 굉장히 미련한 짓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하고 통일해서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도 주장하고 있잖아. 통일이 대박이라고. 어? 자, 여기에 얘기 잘했어. 통일 이야기.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를 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 뭔데? 그 통일준비위 소속 한 간부가 며칠 전에 언론에다가 그 통일준비위 안에 흡수통일분과가 흡수통일준비위? 흡수통일준비위가 있다고 발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잖아.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입 밖에 낸 게 처음이에요. 예. 이 흡수통일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북한이 붕괴되면 붕괴된 북한을 우리가 흡수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북한의 정권을 무시하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진다는 전제를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남북 간의 대화, 이 모든 대화를 단절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실언이야.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이제까지 정부들이. 심지어 이명박도 흡수통이란 말 입 밖에 안 냈어.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입 밖에 낸 거야. 물론 김영삼 때부터 흡수통일이 목표였어요. 김영삼 때부터 지금 이제 이 한나라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흡수통일을 목표로 했어. 그러나 정권을 차지한 상태에서는 북한하고 대화 주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 밖에 흡수통일이란 말을 안 낸 거야. 그게 그 파트너로서의 북한에 대한 예의였던 거지. 그런 말 함부로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이게 흡수통일이란 말 입 밖에 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나와서 그거 부적절한 발언이라 그러잖아. 그 흡수통일 준비팀 가동 중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새누리당에서도 펄쩍 뛰는 일이야.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얘기나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박양을 지지하는 무식한 놈들이 계속 흡수통일 주장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흡수통일도 넘어서서 북진통일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 북진통일이라는 말은 뭐야?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전쟁을 통한 통일하겠다는 거야. 박근혜 지지자들의 수준이 이만큼 미천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오늘 그냥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조선일보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하고 그 데일리한 기사.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지령에 따라 보니까 조선일보의 지령이야. 왜냐? 보니까 채널A에서도 조선일보에서 나온 발언을 그대로 갖다 썼더만. 지금 어저께 망치 부인이 채널A, TV조선, YTN 그리고 조선일보, 데일리한 5개 언론에 동시에 났어 내가. 근데 이게 보니까 조선일보의 지령이야. 왜 지령이냐?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썼고 새벽 3시에 그 내용을 데일리안도 받아쓰고 채널A도 받아쓰고 TV조선도 받았었어.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의 지령에 따라 지금 똘마니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망치 부인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러니까 TV조선에서 그랬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나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대. 자, 그러면서 기사를 한번 볼게요. 리퍼트 대사 테러 배우는 정부 미국 좌파 또 터무니없는 음모론 퍼뜨려.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북풍 공작, 찻대기 공작 등 공작 잘하는 놈이 비서실장 됐는데 공안정국 가동시켜야지. 가동하려면 사고가 터져야 하는 거야. 지난 6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번 테러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주도한 쇼라고 주장했다. 이거 누군데? 왜 실명이 안 나와? 그는 5cm 아래 목을 옆으로 그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왜 저런 뻘짓을 하는 거냐며 정부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일부러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상처만을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 이름 왜 안 나왔을까요? 그죠? 자, 김기정의 테러를 두고 일부 좌파 성향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박근혜 정부 혹은 미국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지난 9일 포털 게시판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4월 보궐선거 대비 종북몰이 술책의 일환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지난달 통진당 복귀는 박근혜 독재 항거하는 민주국가 국민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이었다. 이 네티즌 이름은 왜 안 나와? 왜 실명이 안 나와?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 7일 리포트가 얼굴에 댄 것은 천이 아니라 돼지피가 담긴 주머니라는 글을 한 포털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06년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미 대사 리포트가 찾아간 의료진이 박근혜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 라인이라면서 공작 정치 쇼의 비밀을 지켜주는 상설 라인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얜 왜 이름이 안 나와? 그런데 이름이 딱 나온 사람은 딱 한 명이야. 별명인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 씨는 지난 6일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우파가 사건의 배후를 논하면서 민주화 인사들의 뒤를 털고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이 벌어졌을 때 허위사실을 퍼뜨려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인물이다. 그의 남편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의원이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 기자를 고소해야 될 것 같죠? 이 기자가 공정한 기사를 쓰려면 그 네티즌 닉네임이라도 공개를 하고 앞에서 헛소리한 애들 전부 다 공개를 하고 내 이름을 공개를 하든가. 이 기자 고소할 생각이에요. 예, 이 기자를 대상으로 고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사에는 다른 사람 이름 아무도 안 나와. 내 이름만 나와. 진짜 말도 안 되는 돼지피 얘기를 한 거 누구냐고. 마치 내가 돼지피 얘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썼어.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서 이 기자는 내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8개월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인물이다 까지만 일부러 썼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허위사실 무죄를 받았다라는 거는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조선일보야. 이게 조선일보야. 이게 바로 조선일보식 보도야. 얘는 인턴 기자도 아니야. 정식 기자야. 예. 그러면서 남편 얘기는 왜 하느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 의원이다. 남편 얘기를 왜 해? 이거는 기자 신상털 문제 아닙니다. 기자 이름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기자를 고소하면 돼요. 왜 다른 네티즌들의 이름은 닉네임도 공개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만 이름과 닉네임을 공개했냐고. 실명과 닉네임 왜 공개했냐고. 이거는 명예훼손이죠.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서 지금 사실도 아니야 이건. 왜냐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는 걸 내가 분명히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자기는 몰랐다라고 발뺌? 말도 안 돼. 이거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도 걸 수 있는 문제야. 자, 그렇다라면 그러면서 여기에 별명인 망치부인은 그러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나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장한 내용 이걸 가지고 TV조선에 나온 웬 또라이들이 뭐 내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쳤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유언비어냐?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유언비어야? 잘 안 보이네 글씨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우파가 사건의 배후를 논하면서 자 배후가 누구냐? 이거 당정청에서 얘기했잖아. 청와대랑 새누리당이랑 그지? 청와대랑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 사건의 배후를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민주화 인사들의 뒤를 털고 지금 털고 있잖아. 지금 시민단체들 전부 다 조사 들어갔잖아. 100명의 수사팀을 꾸려서. 그 기사도 있어.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면서 한미동맹 얘기 박근혜가 했잖아. 그 유언비어야? 박근혜가 분명히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다 떠들고 있잖아. 그 다음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 새누리당에서 사드에 대해서 공론화하자고 주장했잖아. 미사일 그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 체제 그거 가자고 주장했잖아.
저기서 뭐가 유언비어야? 어? 저기서 뭐가 유언비어인데? 어디다 대고 유언비어란 얘기가 나와? 뭐가 음모론이야? 새누리당의 발언, 그 다음에 청와대 박근혜 발언, 뉴스로 다 나온 내용이잖아. 니네들이 사드에 대해서 공론화 하자며 어디다 대고 음모론이고 유언비어란 얘기가 나와? 응. 자, 지금 불타는 10미닛을 하라는 신호가 왔어. 아, 이게 또 저기 초콜릿이 없구나. 예. 아. 이 불타는 10미닛이 잠깐만요. 확인. 잘 안 되네. 아니 말이야. 내가 발언한 것 중에 뭐가 음모론이야? 어? 야, 조선일보. 내가 발언한 것 중에 뭐가 음모론이야? 내가 발언한 것 중에 뭐가 유언비어야? 어디서 유언비어라고 개지랄 떨어? TV조선에 나와서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애도 내가 고소할 거예요. 예. 내가 고소장을 2개 쓸 거야. 조선일보 저 기자하고 TV조선에 나와서 내가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인간도 내가 고소할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요, 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채널A하고 TV조선하고 YTN하고, 내 YTN 보도 내용은 못 봤어. 어저께 YTN도 보도한 거 맞아요? YTN 보도 내용이 지금 들어온 게 없어요. YTN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예. 자, 그러면서 데일리안도 더 웃겨. 똑같은 방법으로 데일리안이 기사를 썼어. 데일리안 이 기사도 고소할 거야. 돼지피 음모론 이어 박 대통령 피습도 자작극 황당 주장.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뭐 피습 사건 편집 영상 망치 부인은 미국 무기 사드릴 것. 돼지피 음모론이 마치 망치 부인이 한 것처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2012년 11월에 감옥을 갔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래. 나는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A 지지자와 B 지지자의 몸싸움이 있었고 그날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판사가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징역 8개월이래. 그럼 얘도 잡아넣어. 얘도 징역 8개월 잡아넣어. 내가 언제 돼지피 음모론을 펼쳤어? 이 새끼들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망치부위를 갖다 대? 이것도 고소 대상이죠? 예. 전례 없는 주한 미국 대사 사건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번 사건은 정치 공작을 위한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계속 이어지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음모론은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박근혜 정부 혹은 미국 측이 정치 공작을 위해 꾸며낸 대국민 자작극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결국 리포트 대사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막는 과정에서 돼지피가 담긴 주머니를 이용해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 지난 6일 한 네티즌은 똑같은 얘기야.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 왜 이름이 안 나와? 이 네티즌 누구야? 닉네임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왜 얘는 닉네임도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오냐고. 또 다른 네티즌은 리포트가 얼굴에 댄 게 어쩌고 저쩌고. 왜 얘도 이름이 안 나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네티즌 이름은 왜 안 나오냐고! 씨발 진짜.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니네가 썼지? 이거 니네가 쓰고 지금 내 이름 갖다 붙인 거지? 그래놓고 나만 이름 나왔어. 나만 지금 별명 이름 다
이 새끼들 진짜 지랄도 연병이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파가 배우를 얘기하면서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내가 거짓말한 거 뭐 있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어. 그런데 이게 왜 돼지피하고 섞여서 나오냐고. 어? 이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자, 이러면서 이와 같은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그러면서 그 뒤에 네이버 이용자 누구는 내 다음 소설가란 이름으로 얘는 누군데 누구한테 쓴 댓글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 어? 이 네티즌들 누구냐고. 얘네들이 댓글을 어디다 쓴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이게 마치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면 정신병 수준. 그래서 내가 내 기사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신병 수준인데 누구한테 정신병 수준이라고 한 거냐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언론사야? 어?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자들이라는 것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조선일보와 데일리안, 채널A, TV조선 이런 언론사라는 것들이 기자들이 하는 것들이 저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내가 돼지피 음모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예? 망치 부인이 돼지피 음모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중재위원회 뭐 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 문 닫아야지. 이쯤 되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야. 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섞어가지고 이따위로 기사를 써놓고 이건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있을 수 없는 범죄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야. 어디서 이따위로 보도를 해. 만약에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새누리당 의원이나 박근혜에 대해서 이따위로 기사 쓰면 가만두겠어? 어?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 고발뉴스, 국민TV 이런 언론에서 박근혜의 발언을 저런 식으로 짜집기 해서 보도하면 가만히 있을 거야? 언론사 통째로 날리려고 지랄할 거 아니야. 이거는 고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정말 이 데일리안, 조선일보, TV조선 전부 다 고소해야 돼. 채널A까지. YTN은 내가 증거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따위로 도대체 돼지피 얘기한 네티즌 누구냐고. 왜 그 새끼 이름을 안 가르쳐줘. 어디다 대고 망치물 갖다 붙여. 씨발 진짜. 대통령이 네 친구냐. 나 친구 가려 사겨. 어디다 대고 대통령이 네 친구냐래. 어이없어 죽겠어 진짜. 내가 미쳤다고 박근혜랑 친구를 맺어? 자, 이거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것들이 이지랄을 할까? 채널A, TV조선, 조선일보, 데일리안 이것들이 왜 갑자기 이지랄을 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봤어. 첫 번째, 내가 일베를 1000명을 고소했잖아. 일베를 나한테 악플을 달았던 애들 1000명을 고소했다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지네들 요원들 아이디가 몇백 개는 쓸모없어졌겠지. 내가 고소한 아이디들은 지금 활동 정지되어 있으니까 거기 열받아서 나한테 복수한 건가? 아니면 두 번째, 내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호외 보도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호외를 낸 적이 있다. 그게 미디어 오늘 기사야. 미디어 오늘 기사로 조선일보 호외 기사를 내가 방송한 적이 있어. 월요일이었지. 월요일날 내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열받아가지고 복수한 거냐. 이게 조선일보 개인의 복수냐.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시작했고 애들이 전부 다 따라가는 걸로 봐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 아니 그게 내가 쓴 거야? 호외는 지네 윤정기로 내놓고 왜 나한테 복수질이야?
왜 나한테 시비질이야? 어? 내가 오해냈어? 니네가 오해를 낸 거 아니야. 1950년 6월 28일에 조선일보 호회를 조선일보 윤정기에서 나온 건데 그게 왜 나한테 지랄이야? 세 번째, 어제 내가 전화할 때 어떤 사람이 전화를 계속 했잖아. 우리 선배라는 분이. 어떤 선배라는 분이 나한테 전화를 2통을 해가지고 제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막 그런 적 봤죠? 어제. 그게 무슨 전화냐 했더니 무슨 재야단체들이 모이기로 했대. 재야단체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 모이는 단체에서 인터넷 언론사들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인터넷 언론사로 나를 초청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재야단체 모임에서 나를 끌어들이기로, 그러니까 나를 그 인터넷 언론사 주체로 세우는 걸로 월요일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는 몰랐어. 그걸 어저께 나한테 어떤 선배가 전화를 해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얘네들이 종북 세력이라고 쫓아다니는 그 재야단체들의 모임이니까 누군가 도청을 했는지 그 내용이 샜는지, 그래서 그 모임에 내가 결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러고 있는 건지 내가 어저께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 지금 이제 조선일보나 채널에는 얘네들이, 내가 옛날에 조선일보 한번 고소한 적이 있거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내가 얘기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썼어. 내가 얘기하지 않은 걸 쓴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혹시 물고 늘어질까봐 다 똑같이 쓴 거야. 조선일보를 그대로 다 베껴 쓴 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조선일보가 얘기를 한 건데, 어쨌거나 얘네들이 지금 나한테 대대적으로 전적을 걸어온 거 아니야. 근데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 이 내용으로 나를 고소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저 부분, 저 내용으로 나를 고소고발 가능하냐? 변호사들이 저걸로 어떻게 고소고발을 하느냐? 법적으로 어디에도 걸리는 게 없다는 거야. 내가 얘기한 내용이 이미 다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음모론이다, 허위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고소고발을 하는 놈들이 무거운 거지. 잠깐만요. 나 이미 임자 있는 몸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왜 이렇게 하트를 날리고 지랄들이니? 나 이미 임자 있어. 새끼들 눈 높아가지고. 하트 날리는 애들 전부 다 블랙 꺼느라고. 자,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내가 했던 발언이 어떤 법도 위반한 게 없어. 사실 그대로 보도한 거야. 이걸 가지고 누가 고소고발한다면 나 너네들 맞고소할 거야. 너희들 누구든지 저 내용을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했다고 언론에 내면 난 너희들을 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거니까 각오해. 자, 여러분, 그런 소송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낮 3시부터 망치부인 방송에 별풍선 제한을 풀었어요. 이제는 101개 이상 쏘셔도 벙어리 안 드립니다. 또 1000개 이상 쏘셔도 강퇴 안 합니다. 뭐 만 개를 쏴도 그 하루에 10,000개까지는 내가 블랙 안 겁니다. 나도 열받았어. 자, 오늘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장을 여러 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제가 별풍선 제한을 풀었어요. 이제 101개 넘게 쏴도 제가 그 벙어리 강퇴 안 드립니다. 블랙도 안 걸 거예요. 하루에 10,000개까지는 내가 그 블랙 안 걸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 내가 요즘에 좀 지쳤어. 내가 요즘에 좀 지쳐가지고 방송을 좀 쉬려고 그랬다고. 해도 끝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내가 건강도 좀 안 좋으니 내가 한 1-2주일 좀 쉬어보겠다 그러고 있었어. 근데 날 건드리네? 내가 뭐라 그랬어? 나는 건드리면 더 한다니까. 내가 쉬려고 그러는데 왜 건드려? 내가 쉬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위축시키고 싶어해? 나는 건드리면 막 뛰어나간다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해서 과로사 시키려는? 그거구나.
너네 지금 나를 못 쉬게 해갖고 과로사 시키려는 그게 목적이야? 아하, 그래? 그럼 또 쉬어줘야지. 그럼 또 쉬어줘야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내가 이제 지금 한 일주일이라도 좀 쉬어가지고, 이게 좀 에너지 보충을 하려고 했더니, 그 에너지 보충을 막으려고 시비를 걸었나봐. 좋아. 원래 예정대로 한 일주일 쉬겠어. 원래 예정대로 한 일주일 쉬고, 내 이제 좀 건강관리를 좀 한 다음에, 내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중대 발표합니다. 자, 이렇다라면, 지금 쟤네들이, 채널 A에서는 내가 채널 A야? TV조선이야?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적단체에 소속된 음모론자라고, 이적단체에 소속된 음모론자라고 누가 나를 언급했다는 거야. 어느 방송사인지 내가 증거가 들어오는 대로 고소할 거예요. 나는 어떤 단체에도 가입한 게 없어. 나는 어느 단체에도 가입한 게 없고, 나는 이제까지 기사로 나오지 않은 걸 언급한 적이 없다고. 어따 대고 음모론자야. 어따 대고 이적단체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때는요, 차라리 이렇게 막 나를 지금 얘네들의 목적은 뭐야? 위축시키는 거야. 나를 겁먹게 하고 나를 위축시키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 무슨 이 제야단체에서 모여서 나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목적도 있었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쟤네들은 지금 나를 고립시켜서 위축시키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싸울 방법은 딱 하나야. 반대로 가는 거지. 뭔데? 지금 종북 세력이라고 몰린 사람들과 연대해서 싸우겠습니다. 분명히 선언하는데요. 나는 오늘부터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북 세력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그들과 연대해서 싸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축시켜서 내가 방송을 좀 안 하거나 나의 활동 범위를 줄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나 결심했어.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게 3월 24일에 발족식을 한대. 나 거기 가입하려고.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그게 소위 이 국정원하고 검찰이 이렇게 이적단체들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래. 나 거기 가입하려고. 그래서 진짜 종북 세력인지 한번 알아보게. 예. 그래서 좋아. 니네가 나를 이적단체 소속이라고 얘기하니까 나 이적단체 가입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거기 결합할 거야. 함세영 신부님이랑 전국의 민주주의자들이 다 모이기로 했대. 나 거기 갈 거야. 거기 갈 거고, 그 다음에 종북 숙주?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내가 그동안에는 새정치연합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었어. 새정치연합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새정치연합더러 종북 숙주라고 그랬다며. 새정치연합이 종북 숙주라며. 그래서 나 새정치연합하고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려고. 내 새정치연합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연대하게. 그래서 그 종북 숙주라는 새정치연합의 당 대표한테도 나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새정치연합의 정책위 이쪽 사람들한테도 좀 공동 연대하자. 얘기하려고. 앞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몰린 사람들, 나한테 연락 좀 해주기 바래요. 같이 싸웁시다. 예. 씨발 아무한테나 종북 지랄하니까 그렇게 종북 세력을 몰린 사람 다 같이 모이자고.